안녕하세요. 귀한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 물론 저를 보러 왔다기보다는 파리를 한번 옛날 추억도 더듬어 보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셨으리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발자크와 19세기의 근대화 과정에 있는 파리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오스만이라고 하는 당시 제2 제정 나폴레옹 3세 시절에 파리 지사가 파리를 완전히 그러니까 근대화시키기 이전에 그 전의 파리, 그러나 그때도 이미 그 근대화의 과정 중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발자크의 동상이 로댕이 발자크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졸라가 문인협회 회장일 당시에 1897년에 이제 로댕한테 의뢰해서 만든 동상인데, 저는 이걸 보면은 정말 그 발자크의 고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의 고뇌는 우선 개인적인 삶의 고뇌,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뿐만 아니라 작품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작품의 당시 사회를 그리면서 그 사회에서 느꼈던 고뇌,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지 않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 그림은 그 당시에 이제 파리의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노틀담이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은 발자크 얘기를 간략하게 하고, 물론 파리를 보러 오셨지만 그래도 발자크의 파리니까 발자크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820년도의 파리 모습인데요. 이게 몽마르트르 그 언덕에서 보는 파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정말. 그리고 그때 몽마르트르는 파리도 아니었으니까요. 여기는 이게 루브르 궁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이. 그다음에 이게 뻥떼옹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이 앞에 지금은 굉장히 번화가입니다만 여기 그때는 아무것도 없죠. 빨레고알이라고 하는 오늘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할 부분입니다. 이게 파리 시청 오텔드빌이고요. 이게 페르라쉐즈 무덤입니다. 발자크입니다. 어떻게 찍어도 어떻게 그려도 아름다울 수 없는 이 발자크의 얼굴입니다만 여성 편력이 어마어마했고요. 도대체 뭘 보고 이 여자들이 따라다녔나,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역시 말, 정말 제가 촬영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하지만 어쨌든 워낙 그 당시에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그 오락이 유일하고 가장 즐거운 오락거리가 소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발자크는 지금의 아이돌 가수 같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물론 얼굴을 잘 안 보잖아요. 그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발자크의 모습입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또 발자크가 많이 회자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만, 피케티 같은 작가는 그 세습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속성이 그대로 그때 이미 드러났고, 이제 그러니까 노동에 기초한 소득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회임을 고려 영감의 그 사집에서의 빅토리누를 유혹하라는 얘기에서 이미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라는 것을 이제 피케티가 지적을 했고, 또 렁시에르 같은 작가는 미학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발자크의 위대성을 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흔히 발자크는 내용 면에서만 많이 얘기했지만 미학적인 면에서 별로 얘기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발자크를 뭐라고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니콜 모제 같은 그 비평가가 그는 복수의 발자크다. 여러 가지 얼굴을 가졌다. 많은 경우에 발자크는 19세기 이 전반부의 역사가이다, 기가 막힌 관찰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그런 평가에 대해서 알베르 베긴 같은 사람은 아니다, 그는 비지오네르다, 정말 철학적이고 내면적이고 이런 거를 보았던 작가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가장 큰 논쟁은 사실은 그가 혁명가인가, 그가 진보적인 작가인가, 아니면은 그가 반동적인가, 보수적인
작가인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발자크 자신이 1842년에 인간극 서문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종교와 왕정이라는 영원한 두 진리의 빛에 따라 글을 쓴다. 자기는 카톨릭주의자고 자기는 왕정주의자다. 따라서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것을 천명을 하고 글을 쓰는데 문제는 그의 글에 보면 정말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을 얘기할 때 그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위고도 이렇게 말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튼 원치 않든 이런 조건법이 꼭 붙어요.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거대하고 기이한 작품의 저자는 혁명적인 작가의 위대한 혈족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스 같은 사람은 그 어떤 역사학자보다도 그 어떤 경제학자보다도 발자크는 그 프랑스 역사를 정말 잘 알려줬다. 대혁명 이후에 귀족이 몰락하고 부르주아가 성장할 것을 그리고 자본주의가 융성할 것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묘사를 했다. 즉 역사 발전의 법칙을 증명한 작가이다. 그 이후에 뭐 엥겔스라던가 루카치 수많은 사람들이 발자크의 어떤 그 혁명적인 사고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도 상하이에 갔더니 뭐 플로베르, 프루스트 동상은 절대 없죠. 근데 발자크 동상은 굉장히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정말 사회주의 작가로 많이 수강을 받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몇몇의 이 비평가들은 아니다. 잘 봐라. 잘 보면 발자크가 20세기 초반부의 그 보수주의 작가들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카스텍스의 지적대로 전체를 발자크를 본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많은 비평가들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만큼 발자크는 복수의 작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많은 습작보다 돈 벌려고 많이 이제 막 싸구려 소설도 많이 쓰고 자기 이름을 걸고 한 거는 마지막 올빼미 당원들이라는 역사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1830년에 글을 써서 1831년에 발표한 글이 나귀 가죽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1834년에 써서 35년에 발표한 그 고려영감이 있고요. 33년에 오늘 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13인당 이야기의 페라기스라는 작품에서 이미 인물이 다시 등장하는 인물 재등장 기법을 고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1841년에 34년에 이미 자기는 이때까지 많이 작품을 썼는데 작품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인간극이라고 붙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2년에 서문을 쓰죠. 그때는 이미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써지고 난 후에요. 총 137편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97편을 썼고 나머지는 뭐 편지도 많고 또 신문 잡지 기고문도 많고 그 인간극 속에는 2,500명이 살아 숨쉬는데요. 제가 프랑스 가니까 이런 걸 팔더라고요. 이게 인간극의 인물 가계도예요. 깨알 같은 글씨로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발자크의 인간극에서 우글우글 거립니다. 득실득실합니다. 그야말로.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인간들이 귀족부터 뭐 부르주아부터 농민부터 창녀, 수전노, 뭐 의사, 법관 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발자크가 그 쓰고자 했던 거는 그러니까 어떤 보편적인 인간 사회를 그리고자 한 게 아니라 19세기라는 그 특별한 시기에 구체적인 프랑스 사회를 그렸던 겁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작품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아시겠지만 빚 갚으려고 썼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일확천금을 꿈꿔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글을 쓰는 1825년이니까 처음에 출판업을 해서 책을 예쁘게 몰리에르 이런 고전을 예쁘게 해서 하겠다는 출판업을 했는데 쫄딱 망하고 그래 인쇄업을 해야겠어. 그 다음 해에 또 인쇄업을 해서 쫄딱 망하고 그 다음에 활자 주조업을 해서 또 쫄딱 망합니다. 연달아 25년, 6년, 7년이죠. 그리고는 또 이제
투기를 또 합니다. 뭐 철도가 난데나 이런 소문을 듣고 파리의 저 베르사유 근처에 또 땅을 사요. 투기를 했는데 거기가 또 별로 개발도 안 되고 또 뚫땅망해서 자기가 판 값에 거의 5분의 1 정도 싸게 또 팔아치우고 그러면서 계속 빚은 쌓여갑니다. 빚을 한 쾌히 날리려고 또 은광에 투자하다 또 망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계속 망하는데 사람들이 또 돈을 계속 꿔줘요. 그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한 번도 사업에서 성공한 적이 없는 사람한테 뭘 보고 돈을 꿔줄까. 물론 이제 1838년 이때는 이 사람이 유명해지고 난 후죠. 책을 팔면 바로바로 팔리고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빚쟁이들에 늘 쫓겼기 때문에 도망을 댕겨요. 여기저기 도망을 댕기고 자기 이름으로 쇳집도 얻지 못하고 무슨 마담 이름이라고 쇳집 얻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빠시라고 지금은 굉장히 고급 동네입니다. 16구에 그 불로뉴 숲 옆에 굉장히 고급 동네지만 그 당시엔 정말 시골 구석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집을 얻습니다. 여기 3층을 얻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소위 마스라는 길이었고요. 이게 이렇게 나가면 여기가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아이디얼한 집인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빚쟁이들이 여기까지는 잘 사실 몰라도 또 어떤 사람들은 찾아갖고 와요. 그러면 하녀가 여기서 이제 우리 그런 사람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얼른 연락을 하면 여기서 뚜루루루 내려와서 얼른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는 꽤 오랫동안 그래도 편안하게 글을 쓸 수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또 너무 이제 지치면 막 빚쟁이들에 쫓기고 늘 원고에 딸리고 항상 다 썼다고 이제 출판업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쓰는 거예요. 제목 다 나가고 다 됐다 그러고 왜냐면 계속 빚쟁이 독촉이 오니까. 그리고 그때 너무 머리가 아프면 가서 쉬면서 창작에만 왜냐면 또 사교계도 들락거려야지 여자도 좀 사귀어야지 이런 복잡한 쉬러 간 곳이 이제 그 루아르 강변의 뚜르 근처에 자기 고향 근처에 이 사시에 있는 집입니다. 아까 보신 그거는 지금 그 라메송 드 발자크라고 발자크 박물관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발자크 박물관입니다. 이거 사실은 이 사랑의 주인은 장 드 마르고느라고 그 지방 유지인데 사실은 엄마 애인이에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버지 나이 차가 32살입니다. 근데 엄마는 아버지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지 아무튼 이 남자랑 사랑을 해서 애까지 낳아요. 막내 8살 때 이 엄마가 불륜의 애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석차가 좀 커서 이제 엄마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 애인 집에 가서 또 글을 써요. 여기서 이제 물론 이 사람은 여기가 별장이기 때문에 늘 있지는 않지만 방 하나 턱 차지하고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는 정말 이게 필사본인데요. 이 필사본을 보면 발자크가 그렇게 많이 쓰고 그렇게 했지만 굉장한 또 완벽주의자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원고는 아무나 못 봤다고 해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볼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커피가 카피티에가 유명한데 하루에 20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에 16시간씩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지쳤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상상력도 고갈되고 사실 이 2,500명을 쓰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지쳤는데 1832년에 이 펠레타로 만난 여인이 한스카 부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대지주의 부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또 25살 연상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남자가 죽으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에서 접근을 많이 해서 자기 여자로 삼기도 했는데 쭉 남편이 안 죽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841년에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거야. 그러고는 그 1841년에 7년 동안 안 만나던 부인한테 다시 당신밖에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온갖 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여자한테 올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글 쓰는 게 너무 고통이에요. 한 큐에 그냥 이 여자랑 그냥 결혼하면 대충 빚도 갚고 부자니까. 그래서 올인해서 이 까리까찌를 보면 정말 이렇게 재밌게 그렸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녀의 집입니다. 대저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결혼을 합니다만 1842년부터 계속 구애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 여자가 결혼을 승낙한 거는 49년인가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 막 매달려요, 이 여자한테. 근데 50년 3월에 결혼을 하고 50년 5월에 파리로 돌아와서 오래 걸려서 돌아와서 50년 8월에 죽습니다. 그래서 나이 50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829년에 글을 쓰기 시작해서 글을 쓴 기간은 이 100권 이런 데는 엄청난 양의 글을 쓴 거는 불과 20년입니다. 여러분들 20년 전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그동안에 나는 뭘 했나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극은 이렇게 있는데 뭐 많이 아시겠다시피 풍속연구, 철학연구, 분석연구에 있습니다. 현상을 보고 원인을 보고 또 이제 그 원리들을 분석한다.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철학 연구에 관심이 처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광기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이 사람의 내면의 고통, 그다음에 철학적인 사유, 그리고 환상 소설, 그다음에 범죄 소설, 폭력 이런 거,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상처에서 온 여러 가지. 그러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풍속 연구에 역시 발자크의 풍속 연구는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이 파리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파리 생활 전경 중에 이제 13인당 이야기라는 게 이거를 제가 번역을 하기로 뭐 이제 해서 하다 보니까 페라기스라는 작품은 완전 파리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파리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발자크라는 작가와 19세기의 그 역사, 격동의 역사가 어떻게 경계되는가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뭐 역사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19세기는 1789년 대혁명을 시작으로 1870년에 제2제전이 끝나고 이게 이제 제3공학이 되기까지 이 100년 동안은 이렇게 많은 혁명, 또 뭐 황제가 됐다가 또 여기서 혁명, 또 혁명, 뭐 계속 혁명과 또 왕정이 됐다가 제정이 됐다가 하는 연속입니다. 발자크는 1799년 탄생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뭐냐면 사실은 나폴레옹이 혁명 이후에 10년 동안의 그 복잡한 뭐 엄청난 그 공포 정치와 당쟁들을 끝내고 나폴레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혁명은 끝났다라고 외친 해입니다. 그때 발자크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요 시기를 나폴레옹 때는 어린애였겠죠. 10몇 살까지였고, 그리고 가장 이제 청년기 가장 그때가 왕정복고 시기입니다. 그리고 글을 많이 쓴 시기는 7월 혁명 이후의 7월 왕조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1830년이라는 해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 그 이유는 나귀가죽이라는 작품을 쓰면서 1831년 발표한 건데요. 여기서 철학소설과 초창기 때 젊었을 때 작품이 주로 철학소설이 많다면 점점 가면서 풍속소설을 많이 쓰는데 그 두 개를 연결하는 소설이 나귀가죽입니다. 그래서 당시 현실에 대한, 그러니까 1830년 7월 혁명이 끝나고 발자크가 바로 그 해에 대한 나귀가죽의 말랑땅이라는 이 작중 인물을 통해서 쓰면서 발자크는 정말 사회의 변화, 체제, 정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 제가 사실은 더 완벽한 PPT를 열심히 만들어서 멋있다 하고 왔는데 그게 아닌 이전 버전이라 많이 처음에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여러분들은 모르시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 베르나르 기용이라는 그 비평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1830년의 전환이다. 이 시기가 발자크가 이제 특히 이제 나귀가죽을 쓰면서 왕정복고라는 시기가 끝나고 1830년의 7월 혁명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들라크로아, 이 유명한 그림이죠. 그 민중을 인도하는 뭐 자유 하면서 뭐 깃발 삼색기를 날리면서 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빅토르 이고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거야 뭐 하고 생트베브도 막 그러는데 발자크는 우리는 바뀌지 않았다. 이거는 그냥 복고된 왕정일 뿐이다. 체제가 아무리 바뀌어도
달라질 게 없더라. 아까 제가 이 사람은 왕정과 가톨릭을 옹호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두 가지의 그 사람이 혁명적인가 아니면 복고적인가 보수적인가가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발자크는 정말 왕정주의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귀족들이 좀 잘했으면 정말 좀 잘하지. 근데 이 문제는 이 바보 같은 것들이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통탄해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7월 왕조라는 이 7월 혁명은 왕정 복고 다시 이런 국고를 뒤집어 엎었지만 달라질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왕정 복고 때는 그래도 귀족들의 그 뭐 존귀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 7월 왕정은 부르주아의 왕정입니다. 그래서 왕도 프랑스 왕이 아니라 시민왕, 프랑스인들의 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천박하고 야비하고 용렬하고 아주 이러한 부르주아들이 판치는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그 당시에 파리통신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치 담론을 많이 썼는데 정치 담론 이제 소용없다. 아무리 껍데기가 바뀌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 그리고 이제 문학으로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문학밖에 없다. 나는 이러한 정치 체계를 문학으로 하겠다. 그리고 7월 왕정을 막 이제 관한 쓰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을까? 7월 왕정, 7월 혁명이 문제라면 도대체 그 전에는 어땠길래 이럴까 하고 7월 왕정 자기가 청년기를 보냈던 왕정 복고 왕정 시기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고려영감이라던가 그 대표작들인 잃어버린 환상 이런 것들은 다 왕정 복고를 무대 배경으로 하고요. 우리가 오늘 볼 페라기스라던가 랑제 공작부인 역시 그 왕정 복고를 무대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리로 가겠습니다. 이 파리에 관한 발자크의 작품이 정말 역사, 도시사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보고라고 하는 얘기를 특히 데이비드 합이라는 도시사 연구가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근대 도시 파리를 연구하면서 오스만 이후의 파리를 연구합니다. 파리의 근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파리의 근대화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근대화는 단절이다. 단절로 이어졌다 하지만 아니다. 연속이다. 발자크를 봐라. 발자크에 보면 이미 근대화의 움직임과 물결이 이미 있더라. 그러면서 많이 예를 든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페라기스를 포함한 13인당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비는 도시연구가의 입장에서 이 인간극을 읽는 것은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다. 발자크가 아니었으면 절대 알 수 없었을 것을 발자크 작품들이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시라는 물리적 공간을 그저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단순한 배경이나 무대로만 보지 않고 도시공간 자체를 역사적 변화를 야기하는 하나의 구조, 아까 제가 고친 겁니다만 안 고쳐져 있습니다. 하나의 구조이자 주체로 파악하는 연구를 도시사라고 볼 때 이 발자크의 작품은 도시사적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겠죠. 제가 이 그림은 19세기 그 그림이 아닙니다만 파리가 어땠는지를 이제 할 때 왜냐하면은 처음에 파리는 처음에 아주 조그만 이런 거를 하면서 세느강변에 이렇게 타타닥 모여 살았고요. 다리 위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전 중세 때 이 이야기죠.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파리는 이제 이게 지금 여기가 세느강이고 이게 세느강 남쪽이에요. 중세 때는 12세기에 이렇게 성곽이 있었고요. 엉생트라 그러는데 성곽이 둘러져 있었고 그 다음에 13세기, 14세기 때 이렇게 조금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봐도 잘 모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페르미 제네로라는 거 뭐냐면 징세 청부인의 성곽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징세 청부인들이 물건을 바깥에서 사갖고 들어올 때
그 물품에게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만든 이 성곽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크니까 뭐 파리구나. 근데 지금의 파리하고는 너무너무 많이 틀립니다. 여기에 그루넬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19세기에 가장 영화를 누렸던 생제르맹, 그러니까 포부르 생제르맹입니다. 포부르라는 것은 사실 옛날에는 성곽 밖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사실 파리는 그 한 3세기 정도에부터 이름이 사용됐었고 4세기 때는 뭐 고을족이 들어왔고 로마화가 돼서 막 신전도 있고 뭐 무슨 투기장도 있고 막 이제 이렇습니다. 그리고 5세기 때 훈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세인트 주네비에브라는 성녀가 파리를 지켰다. 그래서 파리는 세인트 주네비에브가 보호하는 도시이다. 그래서 생제네비에브 그 수도원이 큰 게 있었는데 이제 혁명 때 그것도 다 빼앗긴 수도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띠에르는 띠에르가 재상하던 시절에 좀 더 커졌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1841년에는 이 생제르맹도 파리로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더 좋은 지도로 바꿨습니다만 제가 오늘 보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것 전에 파리가 발자크에게 있어서는 파리가 하나의 주인공입니다. 많은 아까 이제 풍속 연구 중에서 파리 전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작품이 있고 특히 그 부분에 속하는 작품들은 파리가 그냥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주인공이에요. 뭐 발자크가 오래 파리에 살았고 여기저기 다녀서 그런지 파리를 너무 잘 알았고 파리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 정말 플라네르의 시선으로 뭐 파리의 물 사막이 하나하나까지 다 아는. 그래서 파리는 그래서 파리를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그냥 여인에 비유하고 인간에 비유합니다. 뭐 여기는 아름다운 여인이고 저기는 가난한 늙은 남자고 뭐 어떤 여기는 우아하고 쾌활하고 뭐 늙었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인격체로 보면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하나의 생명체로 봅니다. 이렇게 발자크는 얘기합니다.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수치스러운 인간이 있듯이 파리에는 수치스러운 불명예스러운 길들이 있고 고상한 길도 있고 정직한 길도 있고 또 암살자의 길도 더 늙은 길도 존경받을 길도 깨끗하고 더러운 다 있다. 다시 말해서 파리의 길들은 인간의 속성을 지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볼 몇 개의 구역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게 페라기스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구역이기도 한데요. 이게 1810년의 지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뭐 지금의 파리랑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루브르 있는 데고요. 루브르고요. 그러니까 쭈르리 공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빨레 로와얄입니다. 뭐 파리를 잘 아시는 분이 아닌 경우에 뭐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 빨레 로와얄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북스라는 증권 거래소가 있는 그리고 루브르와 쭈르리가 있는 요 공간을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간이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포부르 생제르맹이라고 하는 이 공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레 지역이라고 하는 또 굉장히 재밌는 구역이고 마지막에 파리 남쪽에 있는 병원들이 많은 곳 그리고 페르라쉐즈라고 하는 무덤입니다. 지금의 파리입니다. 이렇게 봐가지고는 사실 아까 거보다 이게 더 작아 보이지만 이게 아까 룩셈부르 공원이 여기는 굉장히 이게 룩셈부르 공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얘가 룩셈부르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기가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이게 몽마르트르예요. 아까 지도에 있는 몽마르트르는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빨레 로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북스라는 데가 여기입니다. 북스가. 그리고 여기가 루브르고요. 그리고 여기가 띨르리입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이 빨레 로얄하고 바로 길만 건너면 루브르고요. 빨레 로얄에서 여기 북스까지는 걸어서 5분, 10분도 안 걸립니다. 굉장히 가까운 조그만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길 거리들에 대해서 우선 보겠습니다. 이 팔레 로얄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브르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면 여기서 지하철을 내려요. 여기서 지하철 내려가지고 이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합니다. 그 바로 앞이 팔레 로얄입니다. 여기 이 그 갤러리들에는 뭐 면세점 있고 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팔레 로얄이라는 것은 파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처음에 팔레 로얄이 만들어진 것은 1642년에 루이 13세의 재상이었던 리슐리우 추기경. 여러분들 혹시 베르사유의 장미를 보신 분들은 거기에 리슐리우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나오는, 사실은 이 사람이 루이 13세 때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 자기가 죽고 나서 왕한테 이걸 선물합니다. 그래서 루이 13세의 아들인 루이 14세는 5살 때 왕이 됐는데, 그리고 70년 넘게 왕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루이 14세는 자기가 아들도 죽고 손주도 죽고 증손주가 왕이 루이 15세가 되죠.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존소서 루이 14세가 어린 시절을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왕인데 그거 필요 없어서 자기 동생한테 줍니다. 그게 이제 오를레앙 가의 재산이 돼요. 그러니까 루이 14세의 동생인데, 그 오를레앙 가의 후손이 루이 14세 다음에 루이 15세가 왕이 됐을 때,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의 삼촌쯤 되죠. 5촌 아저씨쯤 되는 사람이 섭정을 합니다. 그때가 팔레 로얄에서는 최고의 전성기예요. 자기 집이죠. 그러니까 롤레앙 집인데 뭐 엄청나게 호화롭고 맨날 일주일에 3번 무도회를 하고, 뭐 자기 그 개인 박물관에는 뭐 500점의 그 아주 좋은 그림들을 막 모으고 이런 호화찬란하게 삽니다. 그런데 1700 그 전에 그렇죠. 근데 그 후에 이제 그렇게 흥청망청 살다 보니 그 아들인가가 너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팔레 로얄에 이렇게 정원이 많던 것에 지금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 팔레 로얄 정면인데요. 회랑을 만들어요. 이렇게 옆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회랑을 만들어서 임대를 합니다. 수익을 올리려고. 계속 사치스럽게 살아야는 되겠고 돈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 레스토랑, 카페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처음에는 임대업만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이제 일부는 팔고, 그러다가 혁명을 맞이하죠. 혁명을 맞이하니까 이거는 이제 국유화가 됐고요. 그리고 그때는 팔레 로얄이 아니라 팔레 에갈리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평등 궁전 이렇게 불리고요. 거기에 뭐 환락의 중심지가 됩니다. 카페, 레스토랑, 그다음에 도박장, 가게들, 옛날에는 굉장히 고급 가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5만 가지 가게가 다 들어서고, 그다음에 매춘, 여기가 아주 유명한 환락가가 됩니다. 그래서 발자크 작품에 보면 꼴로네 샤베르 대령이라는 작품에는 내가 그 여자를 팔레 로얄에서 데려왔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발자크가 살았던 그 시경, 그러니까 혁명 이후부터 1830년까지 발자크의 작품에 많은 무대가 됐던 그 공간은 이렇게 창녀들이 이제 흥정하는 겁니다. 이게 1815년의 그림인데, 오피스라는 사람 그림입니다. 여기에 이제 회랑을 만들어서 가게에 세를 줬고요. 지금도 이제 회랑들에는 가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1830년에 7월 혁명이 일어났죠. 그때 왕이 된 사람이 바로 그 오를레앙 가의 자손입니다. 자기 소유가 되니까 다시 이 궁을 정비를 하고 매춘을 금지하고 1830년, 1836년에 도박장을 다 폐쇄해 버립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 사실은 그때 여기 증권거래소도 이 속에 있었어요. 왕정복고 시절에는 이런 팔레 로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거래소인데, 증권거래소도 제가 준비했습니다만 팔레 브로니아르하고 해서 굉장히 근사한 아주 나폴레옹 시절에 어마어마한 그 증권거래소를 건축을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 제가 그 그림을 못 보여드려서 해석한데요. 어마어마한
증권거래소를 건축함으로써 정말 그 파리의 그 세계의 중심, 금융의 중심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야심을 해서 1808년에 기획을 해서 완성이 되는 게 1826년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빨레고아엘에서 증권거래소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 그림도 또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이제 여기입니다. 그 밑에 아까 이게 빨레고아엘이면 이게 루브르고요. 여기가 뚠르리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은 이 루브르와 뚠르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거의 엠페리알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나폴레옹이 만든 길이고요. 그래서 거의 엠페리알이고요. 그때는 이것도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전에는 1808년에 이것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건 1810년 지도니까요. 다시 말해서 여기가 굉장히 좁은 골목들이 탁탁탁 있어서 제가 이 그림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루브르고 이 골목들이 막 있고요. 여기에 이게 까루셀 광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골목들이 굉장히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마고 여왕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은 이 사람이 결혼식 날 다음 날 가면을 쓰고 이제 무슨 매춘 비슷한 걸 하러 막 길거리를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라모를 만나는 건데 그때 볼 때 옛날에 볼 때는 어머 어떻게 루브르 궁의 옆에 저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루브르 궁 옆이 이렇게 굉장히 그 골목골목이고 우범지대였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에 이런 막 골목들이 있는 글 중에 하나가 그 길은 이 길은 없어져 가지고 여기에 그러니까 프로망토라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제가 빨간 걸로 하는 프로망토라는 길은 우범 지역이어서 뭐 너무너무 음침하고 사람도 못 다니고 뭐 경찰도 못 들어가는 길이고 여기 트라벡세 생토노레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빨레고알하고 생토노레 사이에 이 길입니다. 여기도 우범 지역이었어요. 우범 지역이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경찰도 못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바로 궁 옆에 빨레고알 옆에 브룩스 옆에 그리고 바로 옆에 이는 또 고급 주택가고요. 굉장히 재밌는 그러니까 선과 악과 가난과 부가 뒤섞인 재밌는 공간입니다. 요 길에 또 그 다른 작품 창녀들의 영광과 비참이라는 작품에서는 에스테르라고 하는 창녀가 여기에 살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러면 이제 제가 작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품에 들어가 보면 오기스트 드 물랭꾸르라고 하는 귀족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너무 무도회에서 보고 사랑에 빠진 여인이 있어요. 부르주아 여인이고 네마레라는 증권 거래인의 아내입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름답고 모범이 되는 그런 사교계에서 무도회에 와도 절대 다른 남자하고 춤도 안 추는 그러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고 정숙한 여인입니다. 절대 다른 남자한테 한눈 팔지 않는 해필이면 그런 남자한테 이 귀족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휘솔리에서 그 여자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왕실 근위대 장교예요. 그런데 그 길은 이게 빠주벤가라는 길이고요. 이게 휘솔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꼬끼리에르라는 길인데 여기 이렇게 나란히 나 있는 길이에요. 순서가 사실은 솔리가 먼저 그다음에 빠주벤 그러니까 솔리 빠주벤 꼬끼리 이렇게 됩니다. 아까 지도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 꽃기에르 가고요. 그러니까 빨레고알 바로 옆입니다. 근데 빨레고알 바로 옆에 이런 좀 음침한 길이에요. 그리고 이게 빠주면 이게 솔입니다. 여기서 이 여자를 만나요. 그런데 그 길은 빠주벤가 옛날에 쓰레기거리라고 불렸대요. 그만큼 더럽고 악취나는 길이고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은 사교계에 속한 여성이라면 자신에 대해 가장 잔인하고 치욕적인 소문이 돌 것임을 우려하지 않고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에서 그녀를 만납니다. 그 남자는 자기는 거기 왜 갔대?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여자를 만나요. 그 여자를 만나고는 너무 놀랍니다.
이 여자가 왜 여기 있지? 그리고 이 여자를 따라가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와서 마차를 타고 아주 코앞인데 또 뭐 마차를 왜 탔는지 마차를 타고 이 리슐리우가 여기는 굉장히 좋은 길입니다. 그 옛날 그 국립도서관이 있었던 가서 자기 집인 메나르가의 아주 아름다운 저택으로 들어갑니다. 가다가 여기 리슐리우에 있는 꽃가게에서 머리 황색 꼬리 깃털도 사가지고 갑니다. 그때 이 풍습을 알 수 있는 게 그 당시에는 꽃집에서 이런 여성 장식물을 팔았다는 거죠. 들어가요. 그래서 이 남자가 막 뛰어서 확인을 하러 갑니다. 정말 그 여자가 맞나? 왜냐하면 임파서블이거든요. 그 여자가 여기 있다는 것은 막 뛰어가서 보니까 진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생제르맹에 있는 다른 중요한 인물인 뉴생겐 저택에서 만났더니 그 그 깃털 장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여자한테 슬쩍 물었더니 난 그런 데 간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여자가 여기에 갔던 거는 이 남자가 상상하는 것처럼 무슨 어떤 매춘이나 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페라귀스인데 아버지를 만나러 간 겁니다. 아버지는 왜 여기 그럼 있느냐? 아버지는 도형수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인데 그리고 악당 조직의 13인당이라는 악당 조직의 두목입니다. 이런 감옥에서 도망을 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숨어 댕겨야 돼요. 발자크 같죠? 빗장이 놀리는 것처럼 여기저기 숨어 댕기는데 딸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있기 위해서 여기 있었고 근데 좋은 동네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후진 데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 아버지 덕분에 이 사람들이 이 증권 거래인의 막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 여자를 추적을 하면서 2달 반 동안을 이 여자가 도대체 거기를 왜 갔고 도대체 누굴 만나는 걸 추적하고 2달 반을 그냥 거기에 매달립니다. 정말 할 일이 없죠. 2달 반 동안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그게 엄청난 비밀인 것처럼 정말 그 당시에 귀족 청년 정말 할 일이 없었어요. 나중에 또 왜 그렇게 할 일이 없었나 얘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빠주벤가에서 그러다가 이제 이 꽃게르가에서는 비를 만나서 페라기스를 이 사람이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편지를 받으면서 그를 이제 주러 갔다가 그 페라기스의 집에서 정말 그 여자를 만나요. 그리고 이제는 막루를 성취하고 정말 비밀을 캐겠다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리슐리우가 여기 이거고요. 리슐리우고 여기가 메나르의 가에 있는 그녀의 아름다운 저택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번지스는 얘기하지 않아서 꽃가게도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갑니다. 그리고 리슐리우가 옛날 지금이랑 사실 별로 달라진 게 없죠. 파리는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할 부분이 생제르맹가입니다. 생제르맹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도 생제르맹은 가장 많이 사람들이 즐겨 찾고 카페, 레스토랑, 거기에 또 카페 플로, 카페 립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동네인데 옛날에는 거기에 소위 이 옷대리들이라고 하는 옷대리라고 그러죠. 이거를 아파트가 아니라 호텔인데 호텔이 아니라 저택을 호텔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대저택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그루넬이라는 거리에 있는 거리이고요. 거기도 이제 그런 저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기스트 드 몰랭쿠르가 사는 거리가 휘 드 부르봉. 그 당시 이름, 지금 이름은 휘드 릴르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길은. 그게 거기에 옛날에 이랬고 지금 이렇고 지금도 이렇게 저택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블루바르 생제르맹의 모습인데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듯이 그 밑에 있습니다. 1900년에 블루바르 생제르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깍제 생제르맹, 카페 플로르 있고요. 이 생수피스 교회 있고요. 그 블루바르 생제르맹이 야경입니다. 이 포브르 생제르맹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를 랑제 공작 부인에서 이제 발자크가 얘기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말 포브르 생제르맹이라고 하는 귀족들이 정말 좀 잘하지. 그 바보 같은 것들이 왜 그렇게 못했나 하고 통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여기서 일부만 읽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생제르맹 구역이라 불리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도 아니요 특정 당파나 제도 또한 아니다. 그것은 뭐라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한마디로 생제르맹의 관습이 파리에서 일찍이 궁정에서 하던 역할, 패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쭉 밑에 내려가면 귀족들은 그러니까 그러다가 패배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족 가문들은 우아한 예절과 진정한 품위, 훌륭한 언어, 귀족적인 신중함과 자급심 이런 것들은 갖고 있었는데 분명 그래서 내재적인 가치가 있었겠지만 그것만 중시하느라고 망해버렸다. 이 바보 같은 것들이. 그런 얘기를 아주 그 랑제 공작 부인에서 한 10페이지에 걸쳐서 막 통탄을 합니다. 그런 생제르맹이고, 그런데 이제 그 패권이 생제르맹이 아닌 북쪽의 쇼세덩땡으로 넘어갑니다. 쇼세덩땡은 그 세느강의 강 북에 있는 부르주아지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아주 근사한 집들을 짓고 아주 화려하게 이런 말할 데 없죠. 이 장식 같은 게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갤러리 라파에트 있고 뭐 이제 이 동네예요. 그러니까 신흥 부르주아들이 포르 생제르맹에 못 끼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더 화려한 집을 짓고 산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 포르 생제르맹에 오고 싶어 해요. 생라자르의 부인.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고려 영감에는 그르넬가 어떻게 모세앙 부인이 라스티냑한테 얘기하면서 생제르맹에 사는 여자들이 거기도 그르넬로 오기 위해서라면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진흙이라도 다 핥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그 여자들이 막 그 생제르맹에 끼고 싶어하는, 그러나 7월 혁명 이후에 권력은 생제르맹이 아닌 쇼세덩땡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레지구입니다. 굉장히 가장 재밌는 지역이 여기인데요. 마레지구는 앞으로 가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체 지도를 제가 사실 같이 옆에 붙여놨었는데 그 지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다시 가보면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니까 바로 옆인데요. 사실은 여기가 그 시장이 레알 있고 여기 묘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부어주 광장 그러니까 플라스 드 부어주라는 곳이고요. 이 부분 여기가 똥불가의 근처입니다. 그럼 다시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파리를 처음 가는 사람들은 이제 가면은 뭐 에펠탑 찍고 또 노틀담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 가죠? 루브르 가서 이제 막 뛰어가서 모나리자 한번 이거군 하고 이제 가서 하루가 더 있으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몽마르트르 올라가서 그 예술가의 마을 가서 뭐 초상화 하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는 게 코스죠. 그러나 파리를 2번 가고 3번 가는 사람들이 꼭 가는 지역이 이 마레 지역입니다. 이 마레 지역에 이제 요 지역인데요. 여기가 플라스 부어지고요. 여기가 그 이제 바스티가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플라스 로얄이라고 불렀어요. 이 플라스 로얄은 그러니까 엉리 까트르가 지은 궁전이에요. 이 궁전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궁전이죠. 이 사람이 지으니까 그 귀족들이 덩달아 옆에다가 또 다 이렇게 저택들을 이건 이제 그 저택들은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는 지금 파리 역사 박물관인 까르나발레인데요. 여기 이런 저택 정말 오텔 기가 막힌 저택. 그다음에 이거는 피카소 박물관입니다. 그게 옛날 다 저택들이에요. 이런 저택들이 그러니까 부어주 광장 그러니까 플라스 로얄 주변에 막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족들의 동네였어요. 이게 17세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참 알석하게도 이게 이제 이 부분이 포브르 생떠안누고 이 부분이 사람들이 굉장히 수공업자들이 많이 살고 시장도 있고 그래서 자꾸 잠식해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파리도 보면 막 그 서민들이 사는 데는 막 질색팔색을 하고 늘 도망갑니다. 귀족들이. 처음에 여기 살던 그래서 귀족들이 도망간 곳이 생제르맹이에요. 그래서 17세기, 18세기부터 생제르맹이 이제 막 영화를 누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기서 패권이 다시 이제 쇼세덩땡으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까 수공업자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원래 그 북쪽에서 이제 막 양쪽에서 이렇게 막 쳐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보지광장이나 그 이런 것들이 시청에서 멀지 않아요. 시청에서 불과 걸어서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서민들이 그쪽으로 막 침범을 해서 이런 여기는 이제 앵디스트리라고 했는데 수공업자들이 자기 그 앞마당에다가 공장을 차리고 뭐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건물을 발자크는 이 까바주티스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들한테 너 까바주티스 알아? 하면 아무도 몰라요. 내가 더 불어를 많이 한다 하고 자랑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오래 세월에 걸쳐서 떡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창문 비율도 안 맞고 건물들끼리도 안 맞고 그러니까 그냥 막 사는 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그 마레 지역이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후진대가 됐다가 사실은 엉드레 말로가 문화부 장관하면서 이 보지 광장을 아주 완전히 레노베이션을 해요. 거기 사는 사람은 다 내쫓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왜 했냐면은 어떤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데말 몰랭쿠르가 귀족이 비밀을 결국은 못 캐내요. 이 여자의 비밀이 뭔지를 2달 반 동안을 죽어라고 해도 못하니까 남편한테 일러요. 니네 마누라 너 이상한 거 알아? 나 좀 알아봐.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멘붕이 온 거죠.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결한 여자가 그래? 너무 믿지만 또 남자의 마음이란 이 믿으면서도 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있는 대로 가봐요. 페라기스레를 가봤더니 거기가 막 이런 엉망인 집에서 그 안을 들어가니까 온 물건이 다 난장판이에요. 뭐 이불, 뭐 보따리, 뭔가 다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엔 그래도 또 꼴에 뭐 이렇게 무꽃도 하나 이렇게 아주 초라한 꽃도 더 초라해 보이는 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자유신문도 있고 또 라이덴의 복제화라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뭐 그것도 액자도 걸려 있고 예수상도 있고 이런 그 모습에서 당시 서민들의 어떤 정치 성향 또 그 사람들의 종교 이런 걸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마레지구입니다. 이건 약간 옛날 그림이지만 지금도 그래서 마레지구가 왜 재밌냐면 그런 수공업자들의 흔적도 남아 있고 궁정의 흔적도 남아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 구역이고요. 조그만 가게, 이런 이상한 가게, 예쁜 가게.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막 이뻐서 사람들의 관광객의 발걸음을 많이 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찾아갔던 지역이 브루타뉴가 그 당시에는 흐이들라 꺼들리 리 똥플르라고 하는 똥플르 근처에 거기에 그 동네입니다. 여긴 좀 그러니까 서민층 동네예요. 근데 이 똥플르라는 지역은 뭐냐면은 호똥디 똥플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루이 16세가 마지막에 기요틴에 가기 전에 감옥에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게 굉장히 정말 가슴 아픈 곳이어서 나폴레옹 때 이거를 다 허물어 버려요. 그리고 그냥 공원으로 만들고 팻말만 하나 띠익하니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시장으로 바뀌었고요. 여기 있습니다. 팻말이 있고 여기에 그 역사를 써놓고 이게 그렇게 바뀌었다. 이 스퀘어로 그냥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모습이 이렇게 뒤에서 보입니다. 이게 호똥듀띠똥플르라고 하는 시장이었고요. 지금 그 이후에 이렇게 실내 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1863년에 만든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구역이 파리 남쪽에 있는 옵세르바토아르, 그러니까 관상대 아니면은 이제 룩셈부르 공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게 다 병원이고 구빈원입니다. 사실은 파리의 수많은 수도원의 부지의 면적이 파리 전체의 10분의 1 정도였다 그래요.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게 다 혁명 때 몰수해서 분할 매각하고 분양하고 팔아버려요. 빚 갚으려고. 나라 빚을 갚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 워낙 파리 남쪽에 아무도 안 가죠. 거기는. 그래서 이 수도원들이 병원으로 변하면서 살아남았던 곳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남쪽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가 많이 가던 지역이어서 좋은 동네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후진 동네예요. 여기가 바로 고려 영감의 보케르 하숙집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지금도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길인데요. 여기에 보케르 하숙집을 묘사를 어떻게 여기입니다. 옛날
길 이름이 있고 지금은 뚜그누포르라는 길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느브 생트주베는 어땠는데 여기는 가파르고 험하고 지형이 내려앉아 있고 뭐 저쩌고 하면서 뻥떼온과 말드그라스가 이렇게 둥근 지붕 때문에 어두워서 거긴 뱃도 안 들고 그래서 울적하고 우물하고 감옥 느낌이고 끔찍하고 뭐 이러한 곳이라고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고려 영감을 읽을 때 파리에 가서 이 동네 왜 좋은데 왜 그렇게 후지다 그러지? 당시에는 정말 후지고 가난한 동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하고 음침하고 울적하고 악취나고 그런 시정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꾀지지한 비참한 도시. 그래서 이제 하녀가 하수구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쓰레기 버릴 때 물을 잔뜩 타가지고 막 버려요. 냄새 안 나라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천문대와 그 룩셈부르 이거는 뻥떼옹 두 개의 건물 때문에 이제 어둡다 그 동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이 부분에서 이게 룩셈부르 공원이 끝나는 지점과 천문대가 있는 요 사이에 여기가 사람들이 이제 공터가 있어서 여기는 공원입니다. 이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공터에서 사람들이 공놀이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페라기우스가 딸이 죽어요. 그 클레멍스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남편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에 너무 절망을 해서 병이 나서 죽습니다. 딸이 죽는 걸 보고 삶의 의미를 다 잃어요, 아버지는. 그리고는 정말 영락한 그렇게 힘있고 권력 있던 남자가 공놀이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삶과 죽음의 공간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로 묘사되면서 그곳은 파리의 생동감 없는 공간. 파리는 없다. 그런데 여전히 파리다. 그다음에 아무것도 아니다. 파리 타락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모두가 그곳에서 안식처를 구한다. 뭐 고아원, 그다음에 올 때 갈 데 없는 산모, 또 뭐 병자들, 병원, 그다음에 군인병원 이런 병원들로 잔뜩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르라슈에즈 묘지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파리 외곽인 거죠. 사실 프랑스 파리를 이렇게 19세기 연구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게 많은데요. 옛날에 묘지가 서구는 아시다시피 교회 뒤가 묘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있으면 여기가 묘지였던 겁니다. 이게 에글리즈 데지노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묘지가 그런 묘지가 뭐 클라마르 뭐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묘지가 이건데 특히 여기는 그러니까 공동 매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구멍 파고 쳐넣는 거. 그런 묘지로 유명해요. 그래서 사실 이걸 더 크게 확대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구멍을 파고 여기다가 시체를 마냥 퍼붓는데 생각해 보세요. 1789년 혁명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여기다가 그냥 다 묻은 거예요. 그래서 또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정말 도시의 계획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이 묘지를 금지한 건 1790년이니까 혁명정부가 묘지를 더 이상 매장을 못 하도록 해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적당히 했겠죠. 그리고 나폴레옹이 계획을 한 것이 파리의 세 구역에다 페르라슈에즈 하나, 그다음에 몽파르나스, 그러니까 아니죠. 몽파르나스 하나, 그다음에 북쪽에 몽마르트레 하나, 이렇게 파리 외곽에다 세 개의 묘지를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한 데가 1804년에 문을 연 페르라슈에즈 묘지예요. 원래 여기는 페르라슈에즈라고 하는 어떤 제주이트 신부가 이제 있던 수도원이었습니다. 역시. 그런데 여기는 24년, 25년에 생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이겁니다. 막 사람들이 그냥 갖다 버려서 악취가 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다가 여기 위치가 바로 레알이라고 하는 시장 바로 옆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가 레알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루브르 여기쯤이 레알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옆이 이노성 이 묘지입니다. 근데 당시에 레알 시장에는 모든 게 다 있는 정말 우리나라 동대문 남대문 시장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떵블레에 있는 그 시장, 그다음에 경동시장쯤 되려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푸축한 생선, 과일, 야채, 옷, 뭐 기계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뭐죠? 소 잡는 데가 어디죠? 도살장도 없었어요. 도축장이 생기는 게 그것도 뭐 나폴레옹 때 처음 해가지고 도축장이 언제 생기더라? 그 전에는 그냥 푸축한 뒤에 앞마당에서 이제 소를 잡고 우리도 옛날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하기는. 그리고 그냥 그거를 잘라서 팔고. 근데 이제 세바스티안 메르시에라고 하는 그 혁명 시기에 파리를 그린 사람의 말에 의하면 소를 잡다가 또 잘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얘가 또 막 펄럭펄럭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피를 막 뿌리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근데 이제 페르라쉐즈를 만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멀고 또 너무 그 높아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에 그 하나의 제도를 만듭니다. 영구 임대권. 그리고 이 페르라쉐즈의 그 컨셉은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그 전까지 그냥 쳐넣은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아까 말한 그 브롱리아르라는 사람이 만든 정원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 당시에 이렇게 높았고요. 여기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런 데였어요. 아름다운 정원의 개념을 가진 묘지를 만들고 부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영구 임대권을 줘요. 묘지를 사면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조금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임시 5년짜리도 있어요. 이게 페르 고려 영감이 죽었을 때 딸들이 막 모른 척 할 때 라스티냑이 비앙숑하고 돈을 모아서 5년짜리 임대권을 사서 페르라쉐즈에 묻힙니다. 그리고 이 그 클레망스라는 여자가 죽었을 때 이 묘지에 돈을 많이 낸 또 아름답게 장식한 합니다. 이게 영화 고려 영감에서 이 라스티냑이 마지막에 고려 영감을 묻고 그 유명한 대사. 이제 너와 나의 대결이다. nous deux maintenant. 너 파리하고 나의 대결이라고 외치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장면이고요. 발자크도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제가 처음에 근대화의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파리가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인구가 1800년 초부터 50년까지 딱 2배로 뜁니다. 50만이었던 인구가 1850년 가까이 돼서는 100만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갑자기 한 이유는 물론 이제 산업화도 있고 그다음에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왔다 가는 갈 데가 없는 거죠, 고향.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 붐입니다. 그 당시에 많이 모여 살았던 데가 이 시떼 섬, 지금은 너무너무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동네지만 왜냐면 이렇게 조그만 골목들이 있으니까요. 정말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막 떡지 모여 살았던 막 열악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노틀담 앞에도 이런 골목, 뒷골목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모습입니다. 이게 노틀담의 꼽추 영화에 보면 에스메랄다가 그 앞에 광장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그것 역시 노틀담의 꼽추에 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시청 앞은 이렇게 근사하지만 뒷골목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뭐 물건도 팔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호텔 시청으로부터 쭉 아까 그 고려 영감의 하숙집이 있던 길까지 길게 이어지는 길이 생자크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그 포부 생자크 가난한 동네입니다. 집들을 보시면 굉장히 검소하죠. 뭐 아까 그 생제르맹이나 쇼세당땡의 그 돌로 화려했던 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레아 시장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냥 마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입니다. 건축 열기에 휩싸여요. 그래서 페라기스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당시 파리는 건축 열기에 휩싸여 있었다. 누구나 짓고 허물고 있다. 뭔지도 모르고 막 그랬다. 그래서 어디다가 이렇게 집 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도시 개발의 붐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투기를 합니다. 건축업자, 은행가, 그 다음에 투기꾼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붐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거기는 개발을 안 하죠. 돈이 안 되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투기지 뭐 도시의 뭐 미와 관심 없죠. 그래서 주로 투기하는 곳은 생제르맹, 술세당땡 그리고 좀 외곽 지역입니다. 근데 도시 개발이
파리 안에서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원 부지가 워낙 많으니까 이 수도원만 이렇게 하면 수도원들은 혁명 때 다 뺏겼습니다. 국유 소유주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해서 개인한테 판 거죠. 잘라서 파니까 많은 건축 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시 개발의 붐이 이런 부자 동네로만 집중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파리의 도시의 그 환경이나 뭐 위생 이런 데는 도움이 안 됐던 거죠. 발자크 작품에는 세자의 비롯도란 작품에 투기꾼이 또 나와요. 그래서 막 투기를 뭐 잘 나가다가 그런 좋은 비싼 동네만 했기 때문에 너무 수요가 공급이 너무 넘쳐서 망합니다. 이 사람. 그런 작품이 또 있어요. 이렇게 목적이 미화지 도시 위생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느강에 그냥 물을 거기서 그냥 먹었는데 여기가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 발자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느강의 물이 커다란 탱크 안에서 정화돼서 반짝반짝 빛나서 파리 사람들은 그걸 먹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소적이죠. 거기서 오물도 버리고 빨래도 하고 그걸 또 퍼먹고 물론 사람들은 굉장히 깨끗하다는 착각을 하면서 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1832년에 엄청난 콜레라가 발생을 합니다. 인구 80만이었던 38년에 18,000명이 죽어요. 18,000명이면 그 당시로서는 뭐 다 죽은 거죠. 그래서 부유한 지역 사람들이 이게 쟤네들만의 문제가 아니네. 우리 문제네 하는 자각을 하게 되고 7월 왕조 이후부터 그 이후에는 이제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돼서 모든 하수구라던가 수도시설이 정비된 것은 또 역시 오스만 이후인 제2제정 이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곧 끝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 모든 구역이 다 그 구역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수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수의들마저도 생제르맹 수의들은 거품 잡고 옷솔기마다 뭐 하고 그 다음에 국채 투자도 하고 쇼세당땡 문지기들은 부자 잘 살고 증권거래소 문지기들은 또 신문을 읽어요.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 다음에 창녀톤 문지기들은 창녀 출신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마레 지역은 품행이 단정하지만 까다롭고 변덕스럽다. 과거의 영화를 자존심으로 지키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각각 그 그린 고유의 특징이 있고 그 거리에 적합한 사람들이 사는데 문제는 페라기스에서 그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비극이 발생한다는 거죠. 오게스트 몰랭쿠르가 그 귀족이 엄하게 그 솔리가라는 아주 그런 지역에 그러니까 굉장히 음침하고 그런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지역에 갔기 때문에 결국 이 오기스트는 페라기스에서 독사를 당합니다. 네가 우리 딸을 뭐 쫓아다니고 뭐 염탐을 해? 비밀을 알고자 해? 왜냐하면 페라기스는 자기 그 흔적을 지워서 딸한테 떳떳한 아버지가 돼서 나타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때문에 망한 거죠. 비밀이 밝혀졌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3번 죽이려고 시도하다가 3번째 머리에다가 이렇게 독을 주사를 해가지고 죽죠.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공간의 법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오게스트 몰랭쿠르라는 귀족 청년이 솔리가라는 그런 타락한 길에서 여자를 만남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귀한 사랑을 꿈꾸던 남자가 거기서 보니까 희망을 갖고 질투를 하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여자? 뭐 그러면 됐네. 나도 뭐 괜찮겠는데 막 쾌락을 상상하고 엄청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잃고 감미로운 악마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공간에 따라서 인간의 윤리적인 행위도 변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레자르에 있는 그 무도회의 엄청난 호화로움을 보면서 발자크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것은 은행가의 무도회였고 굉장히 과시적인 파티였는데 그들은 부르주아의 사격에는 가루가 된 금이 지배하는 귀족들의 살롱은 생제르맹 구역 사람들의 살롱을 비웃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권좌를 차지하리라. 은행이 옛날에 룩셈부르 권력을 생제르맹이 했다면 이제는 은행가들이 하려는 것을
쟤네들만 모르는 것을 비웃으면서 했다. 이렇게 그 귀족들의 몰락을 예고하고 부르주아의 그 성장을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 없는, 아까 제가 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젊은이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제가 잠깐 이렇게 지나갔는데 정말 그 시대에는 못 말리는 꼴통 보수 노인네들과 그 다음에 얼치기들, 그러니까 정말 이 메디오크리스 때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얼치기들, 아주 보잘것없는 이런 그런 용렬한 인간들이 판을 치는 세기에 젊은이들은 갈 곳이 없다, 할 일도 없고 무기력하기만 하다, 이런 한탄을 합니다. 잠깐 뭐 이 소설을 뭐 마무리를 하자면, 오기스트 물랭쿨이라는 것은 멸망에 가는, 죽잖아요. 귀족 사회를 상징한다면, 주일 데마레는 상승하는 뉴생겐 그 증권 거래인인데, 이 사람도 물론 아내를 잃고 슬픔에 빠지지만 어쨌든 가장 끝까지 살아남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고, 페라기스는 사실은 나폴레옹을 상징합니다. 나폴레옹 시절에 최고의 영광을 누렸고 이랬던 제1제정을 상징하는 사람도 멸망을 하고, 어쨌든 새 권력은 주일 데마레도 살아는 남지만 파리라는 무대에서 정말 절망을 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파리를 떠나는, 그래서 마치 발자크는 그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수는 없다. 체제가 아무리 바뀌어도 왕정 체제에서 뭐 부르주아로 가고 민중 해도 달라질 게 없다 하는 굉장히 그 비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 사실 발자크 작품을 읽다 보면 정말 페시미스틱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은 다 파멸해요. 그래서 발자크를 인간 희극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 극이라고 해야지, 훨씬 비극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희극이라고 해버리면 우리나라에서 희극에 발자크는 웃기고 막 발자크 이미지도 좀 웃기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발자크가 죽었을 때 위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그것은 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 또한 아닙니다. 빛인 것입니다. 그것은 종말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은 무가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나의 말을 경청하는 분들이여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무덤이야말로 영원 물멸의 징표라는 것이. 그래서 발자크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고맙습니다.